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어느 날부터 이름보다 먼저 나이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는 분명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남편이었고 회사의 선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은 우리를 이름 대신 어르신이라 부릅니다. 그 말이 처음엔 존중처럼 들리다가 어느 날부터는 조심스러운 거리두기처럼 들리고 또 어느 순간부터는 조용히 치워야 할 대상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르신, 여기 앉으면 안 됩니다. 어르신, 비켜주세요. 어르신, 민원 들어왔습니다. 이런 말들이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 사람은 점점 말수가 줄어듭니다. 설명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변명하는 법도 잊어버리고 결국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괜히 여기 있었구나.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된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고 누구보다 성실하다고 믿었던 사람이 늙었다는 이유 하나로 하루하루 자리에서 밀려나던 이야기입니다. 이 노인은 특별히 불쌍한 사람도 아니었고 특별히 못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일했고 남 속이지 않으려 애썼고 가족을 책임지며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는 사람들이 슬쩍 피하는 존재가 되었고 말없이 쫓겨나는 사람이 되었고 스스로를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직 숨 쉬고 있는데, 아직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데 세상에서는 이미 끝난 사람처럼 느껴졌던 순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에 서 있던 한 노인이 다시 한번 자기 인생을 증명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은 누군가를 대하는 눈빛이 아주 조금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하루 스쳐 지나간 사람들 가운데 다시 떠올리게 되는 얼굴이 하나쯤 생길지도 모릅니다. 박노식은 73이 되던 해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 늙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는 방식에서였습니다. 노인분, 어르신, 할아버지라는 말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릴 때마다 그는 조금씩 자기 이름을 잊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서울 변두리 재개발 예정이라는 현수막이 몇 해째 붙어있는 동네 반지하 방 하나를 얻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장롱 하나와 작은 탁자 그리고 아내가 남기고 간 액자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내는 15년 전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장례식이 끝난 뒤 그는 집에 돌아와 그 액자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벽에 걸었습니다. 외아들은 미국으로 떠난 뒤 해마다 명절에만 짧은 전화 한 통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면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없어도 몸이 먼저 깼고 습관처럼 이불을 개고 전기포트에 물을 올렸습니다. 커피를 타서 작은 창가에 앉으면 창밖으로 늘 같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큰 대로변에 서 있는 오래된 상가 건물 하나, 30년 전 그가 직접 공사 현장을 뛰며 벽돌을 쌓았던 건물이었습니다. 그 시절 그는 현장 소장으로 불렸고 하루에도 수십 명의 인부들에게 지시를 내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공사를 마치고 나오던 저녁이면 그는 자기 인생이 꽤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사업 파트너에게 크게 속은 뒤 모든 재산을 잃었다고 생각했고 그 뒤로는 다시는 큰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살다 조용히 사라지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그의 모습은 허름한 점퍼에 낡은 구두, 손에는 늘 검은 비닐봉지 하나였고 근처 사람들은 그를 이름 대신 상가 앞에 맨날 앉아있는 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만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저 건물만큼은 내가 젊었을 때 분명히 지은 건데. 그날도 박노식은 늘 그렇듯 오후가 되자 반지하 방을 나섰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바람이 차가워 뼛속까지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산 대신 낡은 모자를 눌러 쓰고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향한 곳은 늘 같았습니다.
큰 대로변에 서 있는 그 상가 건물, 젊었을 때 자신의 손으로 벽돌을 올렸던 바로 그 건물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곳에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실내에서 잠시 비를 피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고 바닥에 반사된 조명이 눈을 잠시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는 늘 앉던 로비 한쪽 의자에 조심스럽게 몸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마치 아직 이 건물과 아무런 인연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새로 바뀐 경비원이 다가와 그의 앞에 섰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갑작스러운 말에 그는 잠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손에 쥔 비닐봉지만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비 좀 그치면 나가려고요. 경비원은 그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본 뒤 말했습니다. 여긴 입주민 전용 공간입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잠깐만 앉아 있다 가겠습니다. 경비원은 대답 대신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상습 출입 노인 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그의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상습이라는 단어가 마치 자신이 큰 잘못이라도 저지르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관리소 직원이 내려왔고 그는 형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민원 들어왔습니다. 계속 이러시면 출입 제한합니다. 박노식은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설명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로비를 나섰습니다.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다시 바깥으로 나오자 차가운 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괜히 들어왔구나. 그날 이후 그는 그 건물 앞을 지날 때마다 괜히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며칠 뒤 박노식은 결국 다시 그 건물로 향했습니다. 비가 그치지 않았고 그날따라 유난히 방 안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잠깐만 앉아있다 나오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나오자. 로비에 들어섰을 때 그는 일부러 구석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지 않으려고 괜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그의 앞에 섰습니다. 관리소장이었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지만 말 끝에는 분명한 거리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분들 다들 돈 내고 사는 분들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노식의 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비 좀 피하려고. 관리소장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입주민들이 불편해합니다.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젊은 입주민 하나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저런 분들 많아요. 다들 자기 땅인 줄 알고 들어와요. 그 말에 몇 사람이 짧게 웃었고 박노식의 귀에는 그 웃음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순간 30년 전 건설 현장에서 동료가 사고로 쓰러지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지나쳐갔었습니다. 아나는 이제 설명해도 믿어주지 않는 나이가 되었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가슴 안쪽이 텅 빈 것처럼 서늘해졌습니다. 경비원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제 나가셔야겠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항할 힘도 항변할 말도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비 밖으로 밀려나며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안을 돌아봤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자기 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그는 속으로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노시가. 너는 이제 여기 사람이 아니구나. 바깥으로 나오자 차가운 비가 얼굴을 때렸고 그날 밤 그는 심한 오한과 함께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조용히 끝나는 건가? 이틀 뒤 박노식은 병원 침대에 누운 채 낯선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와 서류 가방을 든 변호사였습니다. 그들은 그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부르며 오래된 서류 한 묶음을 꺼내 놓았습니다. 박노식 선생님, 혹시 30년 전 이 건물과 관련된 계약서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다 잃은 줄 알았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서류가 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래전 사업 파트너가 급하게 떠나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끝났다고 믿고 살아왔던 세월이 갑자기 아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휠체어에 앉은 채 다시 그 상가 건물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그에게 쏠렸지만 그는 이번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관리소장이 형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긴 다시 오시면 그때 박노식이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 이 건물 등기부등본 직접 본 적 있습니까? 관리소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변호사가 천천히 서류 하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관리소장의 손이 떨리며 글자를 따라 내려갔고 그 순간 로비 안의 공기가 눈에 띄게 무거워졌습니다. 소유주 1번 박노식. 그 이름이 보이자 관리소장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그에게로 옮겨왔고 박노식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로비를 둘러본 뒤 마치 혼잣말처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쫓겨날 사람이 아닙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그동안 그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말과 시선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건물 안에서는 조용한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전까지 로비에서 쫓겨나던 노인이 사실은 이 건물의 최대 소유주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관리소장은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경비원 둘은 갑자기 근무표에서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본사 감사팀이 내려왔고 로비 한쪽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조사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박노식은 그 소란을 멀찍이서 바라보며 병원에서 퇴원한 몸으로 다시 로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함부로 바라보지 않았고 말을 걸 때도 한 박자 늦춰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그날 웃으며 끼어들던 젊은 입주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세요. 젊은 남자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에 박노식은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은요, 몰랐다는 말로도 남 인생을 많이 망칩니다. 그 한마디에 젊은 남자의 얼굴이 금세 굳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관리소장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상습적으로 노약자를 내쫓아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건물 운영권은 전문 업체로 넘어갔고 로비 벽에는 작은 안내문 하나가 붙었습니다. 모든 방문객에게 존중을. 그 문구를 바라보며 박노식은 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생 수많은 현장을 지켜봤지만 이렇게 조용한 방식으로 사람이 무너지는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병원에서 가져온 처방전을 접어 비닐봉지에 넣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조금 늦게나마 세상이 나를 제대로 보는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은 통쾌함보다 허전함이 더 크게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소란이 가라앉은 뒤 박노식의 하루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쫓아내지 않았고 로비에 앉아 있어도 누구 하나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전처럼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그 의자에 앉아 있는 자신이 더 이상 과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건물 수익 일부를 정당하게 받기로 했지만 큰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돈이 자기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던 일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반지하 방 근처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 노인들이 모여드는 작은 골목이 있었고 그곳에서 그는 종종 젊은 날의 자기 모습을 보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그 골목에 작은 무료 급식소를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거창한 말 대신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누구도 쫓겨나지 않습니다. 처음 문을 열던 날 그는 국을 퍼주며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다시 시작한다는 게 생각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그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며칠 전 해고됐던 경비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선생님, 일할 데가 없습니다. 박노식은 그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국자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사람부터 지키면서 일해봅시다. 그 말에 경비원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깊이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급식소에는 매일 같은 얼굴들이 모여들었고 박노식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노식아. 내 인생이 아직 끝난 건 아니었구나. 어느 날 저녁 급식소 문을 닫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오래된 상가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겠지만 그날은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곳에서 자기 자리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와 액자를 바라보며 그는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인가 봐. 그 말에 이상하게도 오래 참아왔던 숨이 한꺼번에 풀리듯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조용히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도 박노식의 하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 5시면 눈을 떴고 여전히 커피를 타서 창가에 앉았고 여전히 반지하 방의 공기는 눅눅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아침에 눈을 뜰 때 더 이상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가끔 그 상가 건물 앞을 지나쳤지만 예전처럼 멈춰서서 오래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과거의 일부가 되었고 그는 비로소 자기 인생의 현재를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료 급식소에는 매일 같은 노인들이 찾아왔고 그는 국을 퍼주며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해 두었습니다. 어떤 이는 젊을 때 공장을 다녔다고 했고 어떤 이는 가족과 오래 연락이 끊겼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아직도 자기가 잘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박노식은 자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들 비슷하게 버티고 있었구나. 어느 날 저녁 급식소 문을 닫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문득 자기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엔 벽돌을 들던 손이었고 사람들을 지휘하던 손이었고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지던 손이었는데 지금은 국자를 쥐고 누군가에게 한 끼를 건네는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게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손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액자 속 아내를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도 괜찮게 살았어.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고 그는 오랜만에 아주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끝난 존재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대할 뿐 인생은 스스로 끝내기 전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걸 그는 너무 늦게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요즘 스스로를 이미 끝난 사람처럼 대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너무 쉽게 누군가를 지나쳐오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뒤 떠오른 얼굴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게 바로 이 이야기가 존재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주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